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전엔 흐리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흐렸다 갰다를 반복할 거라고 지금 예보가 됐는데요. 오늘은요.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옆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필요하실 분 있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2,600억 줄줄 센 문정부 신재생기금, 신재생에너지, 대표적으로 태양광 이런 사업인데요. 이걸 좀 따져봤어요. 표본으로 시군구 12곳만 조사해 봤는데도 이 정도 금액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12조 투입한 전력산업기금 12곳만 표본 조사했는데도 2,000건 이상 문제 사례를 발견한 겁니다. 만약에 전수조사할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하게, 부당하게 뭔가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말들이 좀 있었는데 뭔가 좀 확인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오겜, 오징어 게임입니다. 드라마 제목이죠. 에미상 74년 철벽을 무너뜨리다. 그동안 철벽 74년 동안 끄떡도 안 해뒀는데 무너진 겁니다, 이번에요. 우리나라 드라마죠. 자, 황동혁 감독상이고요. 이정재 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상이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죠. 비영어권 드라마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데 6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주연상, 감독상 말고도요. 다른 4가지 상을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6관왕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안 넘어가고 있네요. 자, 이쪽에 있습니다. 2단 기사인데요. 어제도 아침에 매일경제가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약간 파장이 커지고 있죠. 바이오도 미국 제조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 삼바, SK, SK바사, 약차입니다. 줄여서 한 말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초비상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우리나라 이 위탁 바이오 제품 생산 업체들인데요. 바이든 중국 견제한다는 목적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이어서 바이오까지 뭔가 미국 우선주의,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거 시급히 해결을 좀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자, 줄였다던 특활비 되레들었다. 이게 몇 년 동안 시끄러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특활비 이거 대폭 축소한다 이런 거 계속 발표도 있었거든요. 근데 되레들었다고요. 법무부는 더 챙겼다. 국방부는 별도 편성 감안하면 40억 원이 늘었고요. 국정원목 예산 증가 영향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시대 역행한다. 지적 이거 피하기 어렵거든요. 경찰은 줄고 법무부, 해경, 관세청은 소폭 증가했다. 국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국감 시즌입니다. 아마 국감 때 굉장한 논쟁과 공방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 첫 자리입니다. 최진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오창석 전 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드라마입니다.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도요. 오징어 게임. 미국에서 열리는 시상식이죠. 에미상입니다.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목받고 있고요. 해외 언론도 지금 극찬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라서 예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영어권 최초의 에미상. 그만큼 이 상이요.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영어로 뭔가 대사가 들어가지 않은 드라마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요. 워낙 수준 자체가 압도적이고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비영어권 최초 에미상. 한국문학꽃이 피었습니다. 요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를 좀 응용을 했군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이 사진 좀 보실까요? 지금 이 시상식이 열리는 과정에 이 두 명의 배우, 요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우리나라 배우인데요. 요 두 명의 배우가 이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 이 인형이 있죠. 굉장히 무섭게 생긴 이 인형. 이걸 무대에다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대 세트가 됐어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도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갑니다. 영화 기생충에 이어서 드라마까지. 기생충은 이제 오스카 아카데미상이죠. 미국 미디어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자, 미국 미디어 시장.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여기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기술 제작진도 수상, 격경사다. 여기 보면 시즌2 얘기가 나와요. 황동혁 감독이 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무궁화 게임까지. 여기 보면 배우 이정재 씨의 연인 임세령과 함께한 이정재. 요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또 기업인이죠, 여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감독의 얘기를 좀 크게 싣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 기다려라. 시즌2로 이번에 놓친 작품상도 받겠다. 이번에 작품상은 못 받았어요. 감독상만 받은 거잖아요. 작품상도 시즌2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수상 발표 그리고 수상자들의 소감 영어로도 하고요. 우리말로도 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담았습니다. 보시죠.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o 디렉터 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everyone. I have to say, we made all history together. And I truly hope Squid Game won't be the last non-English series to be here at the Emmys.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그러니까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이 아마 예상을 하고 영어로 뭔가 이 소감 발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엔 또 한국어로도 또 얘기도 하고요. 막 섞어서 했습니다. 요즘에 저런 국제 어떤 이런 예술 관련된 이런 대중문화 관련된 수상식, 시상식에서 한국어 쓰는 거 요새 아주 익숙해졌어요. 많이들 합니다. 드라마 자체가 한국어였으니까요. 조금 더 기사 소개해드리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 좀 잡아드릴게요. 가운데입니다. 감독 얘기입니다. 가난했던 서울 쌍문동 수재다. 그래갖고 쌍문동에 황동혁 이렇게 별명도 좀 있어요. 호러머니와 넉넉지 못한 환경인데 영화 유학도 친구들 도움으로 갔다. 자, 그리고요. 이 오징어 게임 각본 쓰고 12년 만에 투자를 받았어요. 여기에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국내에서는 투자자를 제대로 못 찾은 거예요, 그동안. 이런 거 가져가면요. 이게 되겠어? 흥행이 되나?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잡은 거죠. 넷플릭스 통해서. 1등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로 찍었다. 시즌2 시나리오 절반 정도 완성했다. 이렇게 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어요. 자, 오징어 게임.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우리나라 이른바 K드라마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오게임 흥행 이후 세계에서 대접받는 K 콘텐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점유율이 껑충 뛰었는데 원래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방송되는 우리나라 이른바 주말 드라마 등등등이 있는데 갑자기 연관어로 검색이 되면서 같이 덩달아 인기랍니다. 주말극도. 갑자기요. 그리고 한류도 K스토리 제작도 있더라. 여기 보면 주말극의 대표적인 이름도 적혀 있는데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본답니다. 이 드라마를요. 여러 가지 이 부수적인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하평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전화 연결하고 있네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예.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우선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에미상. 이 에미상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에미상이 미국에서 그 TV 방송에 주는 상인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판 방송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이게 미국이 세계 엔터테인먼트 선도 국가잖아요. 예. 가장 시장도 크고. 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방송 대상이 세계에서 주목하는 그런 상이 된 거고, 미국의 대중문화의 4대 시상식이 있는데, 예. 영화에서는 아카데미, 어. 음악에서는 그래미, 예. 공연에서는 토니, 방송에서는 에미상이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4대 상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예. 미국에서는 아카데미상보다도 에미상에 관심이 더 큽니다. 어. 그래서 시청률이 에미상이 아카데미상의 2배 이상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상식인데, 이게 미국의 방송상이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방송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저기에 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예.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가 큰 그런 상이었던 거죠. 이 에미상의 에미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그냥 이름입니까? 이 에미가 예. 옛날에 TV가 굉장히 컸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 브라운관 TV였던 시절에 예. 그 TV의 영상을 구현할 때 찰상관이라고 하는 부품이 입자를 쏴서 영상을 구현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 찰상관의 별칭이 이미였었는데, 예. 그 이미를 좀 부드럽게 어감을 변형해서 에미로 바꿔가지고 상 이름을 만들었던 그 겁니다. 부품 이름에서 시작이 된 거군요, 상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우 이정재 씨와 황동혁 감독이 받은 상은 또 뭐 프라임타임상 뭐 이런 게 붙거든요. 그건 또 다른 예.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위상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예. 에미상이 굉장히 유명한데, 예. 근데 에미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상하거든요. 예. 이제 그 각각의 부문을 달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에미상이 뭐냐면 9월 달에 시상하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이고, 우리가 흔히 누가 에미상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프라임타임 에미상이 2차례에 걸쳐서 시상이 되는데, 1차가 기술상이고 2차가 흔히 이제 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그 오징어 게임이 프라임타임 에미상 1차 시상식 때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본상에서 2개 부문, 그래서 통합 프라임타임 6관왕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미상의 종류가 많지만 그 상 중에도 약간 어떻게 보면 위상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높은 분야에서 지금 받았다는 그 뜻이네요. 자,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에미상이 엄격히 따지면은 국제 뭐 시상식은 아니고 미국 국내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말하면 이른바 표현을 치면 로컬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위주였는데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지만 비영어권에 그동안 굉장히 높은 벽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뚫은 거다. 뭐 이런 의미 평가를 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예. 우리나라 방송대상을 하는데 외국 드라마한테 상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뭐 방송대상, 연기대상 이런 시상식들은 항상 그 나라하고 밀착된, 예. 그 나라 시청자들이 항상 보는 그 나라의 작품 위주로 시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미국의 에미상이 제 아무리 뭐 유명하고 권위가 높아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던 건데, 예. 에미상도 한국 드라마에 아무 관심이 없었고 피차 남남이었었는데, 근데 그 에미상에서 우리 드라마가 안방을 차지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 그 에미상에서 지금 뭐 주연상을 받고 감독상을 받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우리가 뭐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이런 미국 시상식들이 무슨 뭐 영어라든가 아시아에 대한 차별이 있다, 영어 중심주의다, 예. 이런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지만 그 끝판왕이 에미상이거든요. 완전히 영어 중심, 미국 중심 예. 그런 시상식이었는데 그 장벽마저 이번에 한국 드라마가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의 안방 극장에서 가장 인기를 누린
상과 배우에게 주는 상이란 그 의미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징어 게임 뭐 연기나 작품 자체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OTT, 넷플릭스라는 OTT가 아니었다라면은 과연 이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드라마 제작 그 투자 지원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예. 조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만약에 국내 방송사 드라마였다면 예. 애초에 에미상에서 시장 대상으로 아예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런데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드라마거든요. 예.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측에서 이제 시장 대상으로 그 선정이 된 거고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방송사에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인데 이게 한국 방송사에서 투자를 안 한 이유는 국내에서는 일단 뭔가 사랑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국내 시청자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얘기는 좀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좀 국내에서는- 낯설다는 건가요, 조금? 예, 국내에서는 주류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니까 예. 어느 한 나라에서는 주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5%만 차지하는 비주류 소재라 하더라도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5%면 굉장히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됐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투자를 못 받고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한국의 드라마를 넘어서서 미국의 드라마, 전 세계의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오징어 게임 성공 이후에 이른바 이제 OTT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가 많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인기를 누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쪽에서 돌려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OTT 업체들의 어떤 하청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 한국 영화 드라마 제작비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낮은 가격에 상대적으로 높은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하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 플랫폼 자체를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터넷 기술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닌데 예. 지금 인터넷 플랫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너무 밀리고 있어서 그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국내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선책으로 지금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우리나라 작품을 팔 때 예. 가성비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아. 해외에서 보기에 똑같은 비슷한 결과물을 내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가 유난히 싸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사가는 경향이 있는 건데 예. 언제까지 가성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가성비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제작진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예.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체제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가격을 올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한국 작품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예. 결국 한국에서 성공작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질의 작품을 계속해서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예. 결국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TT 플랫폼 자체를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예. 그리고 작품을 팔 때 그 작품이 나중에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제작사가 추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인센티브와 우리나라. 관련돼 예. 있겠네요,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사 하나하나가 넷플릭스 같은 거대 플랫폼하고 협상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협상력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예. 뭐 또 제도적으로 제작사의 지분을 더 많이 인정하게 해줄 방안은 없는 건지 예.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를 누리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실리를 찾는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된다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추가 질문 있는데 일단 배우와 관련돼 있어요. 배우 이정재 씨, 스타워즈, 미국의 스타워즈 드라마에 캐스팅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하는 겁니까? 그 스타워즈라는 시리즈가 굉장히 큰 시리즈고 예.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여러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제 스피노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앞으로 나올 또 다른 스피노프 드라마에 이정재 씨가 주연급으로 캐스팅됐다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 매체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예. 이 정도면 확정 아니냐. 그런데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100% 확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정재 씨가 부정은 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 정도의 작품에서 비밀 엄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배우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공식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다. 네,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 맞는 그럼 것이 뭐가 아닐까. 있긴 있나 보네요, 정말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 예. 만약에 캐스팅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건데 이 스타워즈라는 게 그냥 인기 있는 시리즈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 미국이 역사가 짧잖아요. 예. 우리나라 장군 신화 같은 게 미국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 건국 신화의 빈곤을 메우는 게 스타워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럴 그렇게 정도로 받아들이는 스타워즈가 거군요. 미국에서 어떤 신화적인 위치, 미국의 영웅 같은 그러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시리즈인데 예. 거기에 이정재 씨 한국인이 주연급으로 나온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예.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 굉장히 중요한 미국 대중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정재 씨는 완전히 세계적인 스타로 더욱 크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스타워즈가 이정재 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를 선택한 것이다. 위상이 그런 그렇다는 얘기가 겁니까,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정재 씨한테 워낙에 러브콜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정재 씨는 지금 세계 스타로 우뚝 선 것 같고 거의 국내에서는 제3의 전성기, 세계적으로는 제1의 전성기가 이정재 씨한테 온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정재 씨와 더불어서 정호연 씨한테도 굉장히 큰 그렇죠. 세계적인 많은 관심이 배우들 나타나고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재 씨와 정호연 씨가 둘 다 앞으로 월드스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러니까 배우가 작품을 잡는다는 게 운이거든요. 상당 부분. 예. 앞으로 작품 운만 따른다면 정호연 씨도 굉장히 큰 월드스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한국 드라마가 많아요. 영화도 좀 있고요. 혹시 내년에도 K-드라마 에미상 수상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가능성이라는 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식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건데 예. 사실 홍콩 영화가 옛날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 앞날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일단 그래도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한류 콘텐츠의 선전으로 인해서 예. 한국 콘텐츠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은 굉장히 호전된 상황이다. 예. 기대감도 크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작품만 만든다면 얼마든지 해외에서 좋게 받아들일 그러한 여건은 형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남은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내년에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여하에 따라서 내년의 성적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첫 주제로 에미상 그리고 오징어 게임 좀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년 만에 뒤집혔다.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졌다는 거죠.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 상황입니다. 경찰, 두산건설, 성남FC 후원금은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하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이제 사건을 검찰로 넘긴 거예요. 좀 더 보죠.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데 그 7개월 만에 판단을 바꾼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무혐의 판단이었는데 지금은 기소 의견이잖아요. 성남FC 후원금 대가성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물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대가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성남시장 때 후원금 유치하고 그 대가로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 뭐 기부채나 비율이 뭐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설명이. 그리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의 돈 흘러간 정황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제3자 뇌물 뭐 이런 게 또 적용이 됐습니다. 경찰은 관련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기록 검토 후 기소 여부 등 결정한다. 일단 검찰로 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요.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요. 사실은 이 성남FC 후원한 기업들이 꽤 돼요, 숫자가. 근데 이번 결정까지 다 포함되면 대부분은 무혐의. 근데 두산건설은 기소 의견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추가로 더 경찰은 봤다는 거죠, 지금. 파악을 했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의 뭐 또 사업도 적혀 있는데 일단 여긴 쭉 무혐의, 여기는 기소 의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근데 오늘 언론들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1년 만에 뭔가 바뀐 거다. 무혐의였다 기소 의견으로 1년 만에 수사 결과 뒤집은 경찰 도마에 올랐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는 거죠. 애초에 수사가 부실했던 거냐? 처음에 무혐의로 됐다가 검찰로 갔잖아요. 근데 검찰 쪽에서 이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 게 이 결과거든요. 그러면은 부실 논란 속에 경기 남부청 이첩 2개월 만에 결론이 냈다. 그러니까 정치권 또 이게 또 싸움거리가 된 겁니다. 이 자체가. 어제도 치열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있는 문제다. 뭐 해명. 뭐 그렇다. 수사하다 보면. 뭐 이런 뜻이네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진영 변호사와 김종욱 전 행정관,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두 분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늘 충돌합니다. 오늘도 좀 예상됩니다. 지금요. 먼저 최진영 변호사.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선 수사, 1차 수사라고 하겠습니다. 1차 수사, 2차 수사인데요. 1차 수사, 2차 수사가 이게 내용이 달라진 거는 2차 수사가 1차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은 거냐? 아니다. 이거 뭔가 지금 현 권력의 눈치 보고 입만 맞추는 거냐? 지금 시각이 딱 나눕니다. 최진영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다. 아, 정상화하고 있는 거다 지금. 좀 봐주기 부실 수사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과연 이게 제대로 다 정상화됐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인데요. 사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 정도의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에는 뭐 100원까지도 자금 조사 다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추가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금융자료 조회한 결과 지금 그중에서 여러 개 중에 두산건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기소 의견을 밝혔는데 예. 과연 두산건설만 그럴 것인가? 아마 경찰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는 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업에 대한 기소할 가능성도 저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소환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뇌물과 관련되는 부패 예.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한다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만간 이 기소하기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단순히 지금 두산건설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바뀐 게 뭐냐라고 하는 바뀐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금 추적을 새로 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5월부터 두산건설을 비롯한 그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예. 관련되는 자료들을 충분히 더 확보했다는 그럼 점이 1차 수사 있는데 때는 그걸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이 직무유기를 그동안 했던 것이죠. 예.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하니까 나왔던 건데 예. 유의미한 진술뿐만 아니고 유의미한 압수수색에 따른 증거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핵심적인 증거들이 두산건설 측에서 나왔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막 검찰에서 어떤 추가적 수사가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이 사안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검찰의 과거 어두운 기운이 느껴진다. 과거 어두운 기운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계속 최근 관련해서 검찰이 상당히 예를 들면 개입하고 있는 정황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경찰이 이제 무혐의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내용이 뭐냐면 성남 FC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그다음에 해당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보안 수사 하자 말자 하는 내부에서요. 그래서 보안 수사를 요청을 했더니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증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계속 경찰이 얘기하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유의미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진술이 얼마만큼 확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만 원 단위로 탈탈 털었다고 경찰이 얘기했는데 예. 그때는 안 나왔다가 갑자기 최근에 나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3자가 뇌물을 공유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제3자가 누굽니까? 성남FC 시민구단 아니에요? 그럼 시민구단이 예를 들면 뇌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 또 하나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경찰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예.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검찰에다 요청했어요. 영장을 갖다가 기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또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까지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이 민주당 수사와 관련해서는 소위 무혐의 사건은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소위 기소를 해야 된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영장도 기각하고 거기다가 또 더해서 예. 무혐의 불기소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 제가 볼 때 검찰의 손에 가게 되면 불균형적인 수사가 벌어진다.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 검찰의 아주 안 좋은 과거 어두운 그림자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정치 검찰- 경찰이 한 수사인데 이 네. 검찰과 연결고리는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했고 이 요구를 따라서 경찰은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요. 네. 아. 그래서 김주옥 전 행정관은 뭔가 과거의 어떤 기운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주는데 최인현 변호사 반론하실 걸 표시하신 것 짧게 같아요. 예, 얘기할게요.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의 대자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0원이라도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돈이 준 내용과 이거는 거의 판박이와 똑같은 겁니다. 예.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된 사건과 거의 구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어떻게 달리 평가될까? 오히려 그걸 안 한 것이 잘못인 것이죠. 전례가 있다. 예. 얼마 안 됐다. 그게 있는지 지금 뭐 이런 말씀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두고 정치권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제 치열하게 서로 공방 벌였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뭐 경찰 성남FC 뇌물 혐의 인정. 뭐 수사 결과 소개하고요. 야당에서는 이거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그냥 죽이기가 아니라 죽이기 3탄 뭐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거 보니까 빙사계 일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다. 아직 멀었다. 또 이런 반응입니다. 자, 그럼요. 여야 반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겁니다. 4탄, 5탄, 아니 몇십 편이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안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여야는요. 논평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통해서 막 쏟아내요. 그러면서 그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이 맞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늘 반복됩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자, 오창석 전 부소장. 경찰 얘기로 좀 좁혀보죠. 1년 만에 사실 경찰의 어떤 수사 내용이 달라진 거거든요, 지금요. 물론 검찰의 사전에 요구가 있었어요. 추가로 보완하라는. 경찰은 왜 달라진 겁니까? 경찰이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어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뭐가 더 말씀하셨는데 발견되고 찾아낸 거다 지금 설명하셨는데. 네, 딱 정권 바뀐 거 하나 말고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결정적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이재명 대표의 통장에서 예.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까 기사에는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거 글로 흘러가는 거는 뭐 네. 정황이 없다. 그러니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저는 이거를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만든 거다. 왜냐면 이게 경찰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정권이 하나 바뀌었는데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경력 의혹을
지난해 말부터 조사했는데 이달 초에 예. 불송치 결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랬죠. 똑같은 경찰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놔두다가 이제 송치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차이점은 누구 편인가 이겁니까?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통장에 돈이 찍힌 게 아직 안 나왔고요. 예. 경찰이나 검찰이 열심히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여사 건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 이력, 학력, 허위 기재, 경력 증명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왜 불송치를 결정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이 김건희 여사 건도 동일하게 예. 진척을 시키고 있었다라면 국민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어렵지도 않아요. 허위 예. 경력이라든지 뭐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은 어렵지도 않은 내용을 똑같이 밀어붙이고 있었다라면 이 둘 다 경찰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 하나씩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허위 경력 증명에 특검을 하자가 6대 3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니 한 명만 하는 거 아니냐, 할 거 예.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중간에 물론 검찰이 개입은 했고요. 근데 이걸 이 결과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1차 수사 때 경찰의 능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든지 아니면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건지. 왜냐 입장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내용이.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년 만에 결과가 뒤집히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비판이 신뢰의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까? 이건. 전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비판이 좀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첫 예. 번째는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작년 정도죠.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 성남 FC가 후원받은 금액 일부가 예. 성남시의 체육단체로 들어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 수사에서 드러났다라는 당시의 언론 보도들이 그런 많았습니다. 보도가 있었다. 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1차 수사 당시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어떤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소환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대해서 경찰이 당시에 이재명 예. 도지사 당선 무효형 선거 이후에 경찰 수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가면서 경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좀 정치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예. 여기 대해서는 경찰이 좀 비판돼야 된다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비판은 수사 주체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올해 검찰 수사, 보안 수사가 있었던 뒤에 당시에 올해 2월이죠. 경기 남부청장이 전 청장입니다. 예. 그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어서 안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은 그렇죠.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예. 최근에 또 남부경찰청장이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바뀐 것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찰이 어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판을 감수하고 또 앞으로 수사 결과로서 명백하게 좀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정치권 여야 상황 보면요. 어떤 수사 상황을 놓고 반응을 보이는 싸움을 하죠. 그리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법원으로 갑니다. 뭐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좀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로 소개해드리죠. 기소 침묵 지킨 이재명. 어제 뭐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여기서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당 대표실의 대장동 키맨 정진상 기용. 측근 중에 측근으로 통했죠. 대선 때도 굉장히 좀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 이런 자리에 정진상 기용입니다. 측근을 기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좌관도 이미 이른바 이제 성남 라인이라고 이 이름이 붙여진 분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심 정진상도 가세하는데 여기 보면 성남 경기 라인 방어선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될까? 오늘 뭐 봉하마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예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준 행정관님, 이거는요. 사실 정진상 대장동 관련된 인물이에요. 지금요.
뭐 한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남 라인이 민주당 내에서도 완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수사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계속 흘러가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경우 이른바 같이 그냥 뭐 순장조 뭐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일단 내부에서 좀 이견이 꽤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씨가 기용됐을 경우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굳이 그 자리에 앉힐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근데 있었던 것 했어요, 같고 지금. 네, 또 하나는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된 건데 대체적으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들은 핵심 측근이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측근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 전체적인 당 상황에 대한 실무적인 정책 정무 총괄 조정을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또 당대표가 된 다음에 실무적인 총괄 문제들은 정진상 씨에게 정무조정실장을 맡겨서 일을 추진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측근들을 앉힌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까지 검찰이나 어떤 집권당의 파상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위 정진상 씨를 정무조정실장이 앉혔을 경우에 예.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이거 분명히 아까도 있다. 제기했지만 이거 지금 방어선 구축한 거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이런 저 얘기가 나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진상 씨 한 명으로 방어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얼마만큼 성실하게 수사와 관련된 예. 내용과 관련해서 소명해 낼 것인가,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반적인 전략적 구도 속에서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진상 씨가 정무조정실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정진상 씨의 능력을 제가 이분이 예. 상당히 일을 잘하고 예, 예. 티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분들이든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측근에 앉혀서 일을 시키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에서 이 판단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 일단 이미 뭐 발령이 났기 때문에 논란이 이미 시작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만큼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대선 전에 얘기했듯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자세, 그다음에 민생의 핵심적으로 민생 문제를 돌파하는 문제 예. 이 두 가지를 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진상 씨 개인의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정 변호사가 옆에서 김종국 전 행정관이 말씀하시는데 뭘 이렇게 계속 적으세요? 뭘 말씀하실 걸 준비하신 건가요? 윤석열이 하면 안 되고 예. 이재명이 하면 됩니까? 이게 바로 당내 권력의 사유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정진상 최근에 프로필을 대통령실 뭐 인사 논란 이런 거 그런 거 말씀하신 아닙니까? 거네요. 정진상 씨 그 프로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누구였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지금 문제를 했던 백모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경리였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당내에 2년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측근에 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그것 굉장히 웃긴 것이고 결국 그 지금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좌진상 우동규라고 해서 뭐 이재명의 관우가 정진상이고 이재명의 장비가 예. 유동규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이게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측근 문제가 있으니까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대장동 발언이 근처에 있었어요. 아파트까지 지금 그 분양받았다는 지금 얘기가 예.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논란의 인물을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당 당 운영인지 당내에 비판적인 여론은 없는지에 대해서 예.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김종국 전 행정관께서는 굳이 기용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을 좀 아까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화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적으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옆에서 계속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용이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뭐 기자들이 많이 주목할 것 같아요. (90분) 만에 하차. 오늘 뭐가 이렇게 운이 있나요? 아까는 1년 만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90분 만에네요. 짧습니다. 90분이면 굉장히. 하차.
어디 임명이 됐는데 딱 90분 만에 그만둔 거란 뜻인데요. 기사로 보죠. 여당 새 비대위 어제 이제 구성이 됐어요. 비대위원들 발표가 됐죠. 뭐 이 당연직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이제 내정이 된 분들, 지명이 되는 분들 6분이 됐는데 지역하고 원내 뭐 이런 거 안배를 좀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원래 어제 이름이 있었어요. 1차 비대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가 2차 비대위인데 거기도 또 있었어요. 근데 90분 만에 자진하차. 일단 이름이 2차 비대위에도 포함됐다 자체도 주목을 받았는데 시간이 90분 만에 다시 또 그만둔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럼? 좀 더 보죠. 그러니까 사의 표명하면서 전주의 의원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통합 균형 중시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죠. 정진석 비대위. 그러니까 2차 비대위라고 통상 언론이 표현합니다. 자, 그럼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제 설명이 좀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1차 비대위원 인선 발표 후에 주기한 비대위원께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 간곡한 사의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 전에 사전 협의 절차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당연히 있었죠. 예, 있었는데 발표 후에 그렇게 다시 또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호남 목세 비대위원으로는 우리 당의 이용호 의원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용호 의원께서 고사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주기한 전 비대위원으로 그 호남 몫을 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기한 비대위원께서 간곡한 사의의 뜻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연고지가 전주입니다. 전주의 의원이. 그래서 그런 의미도 가미하고 해서 전주의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환 전주의 두 인물의 공통점은요. 1기 비대위원회 처음에 발표됐다는 인물에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포함이 된 거죠. 근데요. 앞서서 1기 비대위에 이름이 올랐던 분들은 가급적 2기 비대위에는 포함 안 시키겠다. 이런 설명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비대위원분들 중에서도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 비대위원들은 대부분 바뀔 것 같아요. 남는 분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전원 바꾸는 방침으로 비대위원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다 바꾸는 걸로 이해했다고 설명이 며칠 전입니다. 근데 일단 어제 뭐 그만두긴 했지만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함이 됐어요. 예. 1기, 2기 다 들어간 겁니다. 명단에 일단. 그만두긴 했지만. 이거는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이걸 두고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꼭 넣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호남을 생각하면 호남 쪽 인물을 못 찾아서 그런 거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데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과의 어떤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라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무능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뭔가 예. 좀 의견도 나누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보통. 해석하면 분명히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비대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과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의견 교환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비대위원장께서 2기 비대위는 비대위원을 1기 비대위원은 전원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라는 대변인의 예. 이해의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비대위원이었던 주기한 비대위원이 2기 비대위원에 합류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교감 과정에서 누군가의 어떤 의견 교환에 의해서 어떤 조언을 받고 한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러면 추측이 있습니다. 이분만큼은 이번에도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예, 뭐 의견이 그게 뭐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대통령 의견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대통령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의 판단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진석 위원장의 생각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주기한 비대위원이 90분 만에 하차했느냐에 대한 두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예. 첫 번째는 호남 몫으로 이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7월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 체제였을 때 7월 예. 첫째 주에 호남 지지율과 지금 국민의힘의 호남 지지율을 비교해 봤을 때 당시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서 주기한 전 비대위원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근 인사다라고 예. 많은 뭐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고요. 이야기가 하고 있고 지금 비대위원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측근들로 이뤄진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가운데 여기에 주기한 비대위원이 만약에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여기에 대한 또 한 번의 부담감을 안은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오창석 전 부소장 수용했다 사의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른바 제안이 갔을 때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대요. 근데 얼마 있어서 바로 그만두겠다는데 별다른 설명은 없어요. 왜 그런지. 본인이 뭐 그냥 설명했는데 그걸 충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건 무슨 상황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도 김용태 최고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기한 위원의 뜻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가 어떤 뜻입니까? 처음에 네. 이기 비대위에 포함된 게 그 뜻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둔 게 그 뜻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둔 게 아마 그 뜻이 아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짧게 이야기를 남긴 게 지금 광주에서 할 일이 많고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다며 그만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근데 비대위원 임명을 지명을 받았을 때는 왔다 갔다 하기 뭐하는지 모르고 받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지는 그거는 않죠. 잘 설명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럼 일기도 안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따지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개인의 비위의 문제가 터져서 빠르게 사퇴할 수밖에 없었거나 그 사이에요? 그 짧은 기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사이에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낮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용산의 교감이 전주의 의원이 뭐 지역 연구가 전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지금 전주의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예. 나중에 전주에 출마할까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연고는 핑계에 불과하고 오히려 저는 비대위 체제에 생사가 달려 있는 가처분과 관련해서 예. 판사 출신인 전주의 의원을 비대위에 포함시켜서 실시간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라고 어떤 용산이나 또는 또 다른 곳에서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예. 이렇게 90분 만에 갑자기 갑자기 틀 바뀌는 수 거. 있는 이유는 전 없다라고 생각이 그럼 듭니다. 처음부터 전주의 의원을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을 예. 것인데 그게 안 된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보다 더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90분 만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깔끔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또 바뀌고 뭐 시간도 짧은 사이에 막 이렇게 혼선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야심차게 새로운 비대위 꾸렸습니다라고 쫙 소개를 했는데 정작 언론이 주목한 거는 왜 바뀌었어요? 90분 만에요. 이걸로 갑니다 지금. 결국 다 이렇게 기사가 나갑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뭐 9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힘 당의 운명에. 여당과 이준석 운명의 9월. 28일 비대위 가처분 심리. 이 앞서서 오늘은요. 이 비대위가 꾸려지는 과정과 관련된 당원 개정과 관련된 어떤 가처분, 전국위원회 그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오늘 또 있거든요. 그 신문 기일입니다 오늘이요. 그리고요. 28일 비대위 가처분 심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28일 국민의힘 당윤리위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우연일까요? 28일 같은 날입니다 지금요. 이날 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날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묘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어제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법자재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저는 그런 면에서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생각해요.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인용 변호사. 오늘 이른바 3차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신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출석한다고 뭐 예고도 돼 있는데 오늘은 뭘 논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신청인은 어쨌든 이 전 대표인 것이고 예. 피신청인이 국민의힘민 사건은 오늘 심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헌 당규 변경 효력 정지 가처분. 한마디로 비상 상황이란 것에 대한 개념을 바꾼 것.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뭘 규정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예. 이제 당헌 당규를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이제 사퇴를 예. 할 경우에는 그게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했는 그 당헌 당규의 효력을 정지를 해달라. 요 재판을 그걸 오늘 문제 삼고 그걸 열립니다. 멈춰달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금 기일이 28일로 변경된 거는 피신청인이 당이 아니고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개인인 것이죠. 이번에 새 비대위에 대해서 또 한 거군요. 그렇죠. 비대위원의 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은 28일로 연기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법원의 의도를 조금 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법적 근거, 당헌 당규의 효력이 만약에 정지가 되면은 예. 사실상 정진석 대행자의 직무는 사실상 당연히 정지된다고 그렇죠. 볼 여지가 있는 그거에 것이죠. 기반을 해서 지금 가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있는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법적 근거 없이 뽑힌 거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에 예. 재판부로서는 지금 뒤에 있는 사건보다는 오늘 사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오늘 언론에 보니까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기일 변경 이라고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예. 조금 더 뒤로 미뤄달라라는 요청을 하면서 그게 28일로 미뤄진 그렇죠. 거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기일 변경 요청할 때 변호사들이 한 2-3개 정도 이날이 됩니다라고 했는 그중에 재판부가 선택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9월 28일이 예. 지금 재판이 열리는 날이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전적 회의가 있는 날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를 놨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9월 20일로 겹친 것은 제가 봤을 때 우연으로 정해진 것이지 그것이 일부러 이제 9월 28일로 변경해서 예. 예컨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예. 대한 출당이라든가 이런 걸 징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변경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법원이 뭔가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그 비대위가 꾸려지는 근거에 대해서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인용교체 나오면. 그리고 28일 날 또 한 번의 법원의 결정이 있고요. 같은 날 국민의힘 당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합니다.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당이 이게. 가처분 대 징계. 대결입니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평생 할인. 어떤 분야를 평생 할인받는다. 이거 대단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평생 할인을 받는다는 거.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기아차 얘기입니다. 기업 얘기네요. 기아차 노조 평생 차값 30% 할인 계속해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평생 사원증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기아차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평생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차값을 평생 30% 할인. 근데 이거를 낮추려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이라면 30% 할인된 기아 퇴직자 신차 사서 2년 타다가 중고차 팔아도 이득이다. 그러겠네요. 워낙 할인폭이 크니까. 최인영 변호사,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제 인생 첫 차가 기아차고 지금도 기아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기아차 얘기를 1원도 깎아주지 않는데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분들은 아니니까 안 깎아주죠. 평생 예. 30% 할인. 와, 놀라운데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현대차 평균 직원 임금이 1억 원을 돌파를 했고 기아자동차 임금도 1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 문제는 퇴직하고 나서도 평생 차값을 30% 할인해주는. 직원은 원래 할인해주는데 퇴직자도 해준다는 거죠, 지금요. 퇴직자도 평생을 지금 해주고 30%. 있다는 거죠.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은 사실상 3,5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고 1,500만 원을 줄이네요. 2년
사고 팔면은 돈을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2년마다 새 차를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새 차를 사고 그걸 중고로 팔아도 되팔아도 결국 남는 퇴직하고도 계속 2년마다 보너스를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현대차 역시 현대차는 비슷한 그런 혜택이 25%, 아. 기아자동차는 30%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그 조금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기아 좀 회사 현대차에서 사측과 협상해서 요거를 여기 보니까 뭐 75세까지만 해주고 25% 낮추는데 이게 이런 분쟁 대상이 된 그렇죠. 겁니까? 지금 벌써 이미 그 임금 협의를 했는데 아. 원리임금 한 10만 원 정도 기본급 올리고 성과급도 300만 원, 300% 플러스 550만 원 올리는 것은 벌써 합의가 됐어요. 임금 부분은 합의가 그건 됐는데 이미 합의가 됐는데 평생 차값 할인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줄이냐? 퇴직자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와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하면서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분규가 된 거네요. 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밑에 보면서 와 이거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내 차값이 그렇게 비싼 것이 기아자동차 그 퇴직자를 위한 그 혜택 주는 것에 소비자 내 돈이 입장에서는 들어갔느냐. 이것 때문에 부담을 더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봤더니만 그 현대차, 기아자동차 어떤 그 직원들을 다 합했더니만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퇴직자까지 맞추면은 그 가격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소비자들이 퇴직자에 대한 이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냐 이런 비판에서 지금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이 사안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아마도 25년 이상 장기 근속이 예, 장기 근속자에 예상되고 대해서요. 있는 분들이 아마 제가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불만 제기를 한 거죠. 이거 왜냐하면 줄인다는 임금안 거에 같은 대해서? 경우는 55%가 찬성했는데 지금 방금 나온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55% 정도가 반대했다고 얘기하니 대부분 50세 이상 분들이 퇴직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삭감되니까.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 나온 안에 의하면 한 손실이 한 1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그래요. 퇴직 이후에. 그런데 손실이 1억이니까 얻는 이득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득이 상실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상당히 그 노조 1억이라는 건 개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실을 보는 게 그렇죠. 개인당 손실을 그렇게 보는 좀 게요. 왜냐면 지금 평생 게 동안 지금 게 유지가 되면 예. 근데 줄여들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퇴직 되는 이후에 2년 단위로 계속 차를 바꾸게 되면 그 이득을 보는 게 있는데 3년으로 늘어나고 할인율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니까 1억 정도가 된다고 사람당 그 얘기해요. 정도 그러면 된다. 이익은 더 많은 거겠죠. 손실만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이건 노조 이기주의로 국민이 봤을 땐 노조 이기주의로 들릴 수 있다. 그래서 헌법에서 적어도 노조에게 교섭권, 단체 교섭권과 결선권과 파업권을 준 것은 본인들의 이기주의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하면 국민이 봤을 때 정당한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빨리 좀 합리적으로 타결을 봤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간 기업이라서 뭐 다른 곳에 뭐라고 말할 거는 어려운데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지요라고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있어요 지금요. 다음은요 민간이 아니라 이건 공공입니다. 교부금 얘기 자주 나왔는데 그동안 이겁니다. 돈이 남아드는 초중고 단체로 잠옷까지 사입니다. 단체 티셔츠나 잠바는 들어봤는데 잠옷도 있다고요? 코로나 명분 작년에 뭐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용처 제한 없이 묻지마 지출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교부금 얘기입니다. 1년 전에 한 학교 시설 공사 한 번 더 갑자기 2억 쓰는 게 쉽지 않다. 돈 좀 쓰라는 거예요. 남으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이 정도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과학실 공사했는데 과학교구 교재 예산 또 내려와 툭하면 고사양 컴퓨터로 바꾸고 있답니다. 교육부 돈 빨리 쓰면 인센티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까? 오창석 전 부수장.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지난 1년간 세종시를 빼고 전국 특별광역시 7개의 인구 감소 비율을 따지면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했어요. 줄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지출은 꾸준히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국세라고 하는데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 내국세의 20.79%는 무조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된다. 세금을 낼 때 그 몫이 있는 거군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학생 감소와는 좀 무관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아까 예시에 든 것 중에 지진 대피 모자 이런 것들 사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거 말고 잠옷이나 이런 건 사실은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걸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공사하는 것도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갑자기 뭐 보도블로그 뜯어낸다든지 이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예. 학교 건물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의 방식이라든지 운용 방식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최고요. 이거 지적 많이 됐는데 왜 안 바뀝니까? 이거 법좀 바꿔서 그 남는 돈 어떻게 돌리면 안 됩니까?
저도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교부금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예산에 모럴 해저드가 계속 발생하고 지금 있고요. 시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을 1인당 학생으로 따졌을 때 2000년대는 282만 원이라고 하고요. 2020년대 지금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2060년에는 학생 1인당 5,440만 원 정도의 혜택이 간다고 해요. 쓰는 게 일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갑자기 예산이 몰리다 보면 지금 기사와 내용처럼 계속해서 좀 쓸데없는 곳에 많이 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를 좀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서 하려는 개편 대학 교육. 예. 초중등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교육 교부금을 가지고 대학 교부금, 대학에 지원 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초중 고등 교육에 있어서 많은 예산 지원이 골고루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곳곳에서 돈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요. 자, 마지막 기사는요. 고구려 얘기가 나온 기사가 오늘 있어요. 그 기사 하나 소개만 좀 드리죠. 중국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 발해를 뺐다. 우리나라는 사과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증한 어떤 전시물에 대해서 전시해서 중국에서 무슨 한중수교 기념 전시를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줬던 거에서 싹 뺐답니다. 수상하죠. 중국입니다. 이거 자기 나라로 만들려는 겁니까? 역사를 바꿔서? 우리는 사과해야 하는데 중국 사과 안 하죠? 웬만하면. 이건 좀 더 뭔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